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고혈압에 이어 대표적인 당뇨합병증인 이상지혈증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상지혈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상지혈증과 당뇨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혈증. 이상지혈증이란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고지혈증 아니었어? 맞습니다. 이상지혈증은 고지혈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상지질혈증과 더불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이런 용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지질혈증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이 셋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명으로서 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상지혈증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지질검사는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서도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분들 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의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 또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혈액 내에 그런 특정 지질이 증가되어서 이상지질혈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어떤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오히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각 질환명별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이란 혈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지혈증은 비록 특별한 증상은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이게 심해졌을 경우에는 동맥경화나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면에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란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증가된 상태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것이 높아지면 문제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중성지방혈증이란 혈중에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 아닌 지질의 한 종류로서 그 높은 중성지방의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그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정상 범위 또는 이상지혈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각 요소별 정상 범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그런데 이 mg/dL라는 단위는 그냥 생략하고요. 이제 숫자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 200 이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은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60 이상이 될 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 수치에 해당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 200 이하,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60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이하. 이것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요. 이런 검사들은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적어도 2회 이상의 측정을 해서 이 중에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상 지질 혈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의 그 수치 자체가 일반인들의 목표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의 정상 범위는 좀 더 좁게 정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상 지혈증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뭘까요? 죽상경화증이란 쉽게 말해서 피가 걸쭉한 떡처럼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맥혈관 내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것이 혈관벽에 가서 축적이 되고 그리고 침착이 되어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그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죽상경화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처럼 걸쭉해진 이런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붙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혈관벽을 좁아지게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협심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협심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관상동맥의 혈관에 그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그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경우에 그렇게 가슴을 막 쥐어짜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고 답답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잠깐 한번 아팠다가 이제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 아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혈액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심장박동 이상이나 심박 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한다든지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잠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위험한 증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뇌졸중인데요. 흔히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뇌경색이라고도 하고요. 죽상경화증으로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면서 감각 이상이나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구토,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심하면 그 편마비라든지 의식 소실, 이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고혈압인데요.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혈관벽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혈압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그런데 혈압이 이제 상승할수록 혈관벽의 세포들이 이제 손상되는 정도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상경화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혈압이 상승하다 보면 이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더욱 손상을 받고 이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일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상지혈증이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죽상경화증, 그리고 죽상경화증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 협심증,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지혈증이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질병,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어찌 보면 죽상경화증과 사실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항상 같이 가는 애라서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죽상경화증은 그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이제 침착해서 그 수도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침착하면서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죽상경화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동맥경화증인데요.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간에서 그 간세포가 염증을 거치면서 섬유화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하죠? 간경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경화가 되면 그 간세포가 섬유화가 되면서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간경화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그 혈관의 세포들이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굳어지니까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그런 노화 현상, 이것을 바로 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찾아오게 되면 수축기 고혈압이 초래가 되고 그리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비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해서 죽상동맥경화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지혈증은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혼합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죽상동맥경화로 인해서 협심증,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호소하는 그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손발이 시리다 또는 손발이 저리다. 이런 말초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요. 이것도 이상지혈증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이상지혈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질병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혈중에 그 콜레스테롤과 그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혈관벽으로 가서 달라붙어서 침착이 되고 혈관이 좁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증이라면 그 혈중에 있는 그 중성지방이 이제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다 저축해 두는 것, 그러면서 퇴행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결국은 그 이상지혈증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대사증후군에 여러 신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과도한 열량을 계속해서 섭취하다 보면 그 체내의 지방 세포나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체지방이 늘어난다든지 내장 지방이 축적된다든지 아니면 지방간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와 이상지혈증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고혈압 환자의 당뇨 유병률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인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지혈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고혈압 이상으로, 그러니까 고혈압보다도 그 당뇨를 유발하는 고위험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지혈증이 고혈압보다 당뇨를 위험하는 그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죠. 또한
당뇨병도 이상지혈증으로 인한 죽상경화성 그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와 이상지혈증, 이상지혈증과 당뇨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고 치료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는 주로 약물에 의한 대증요법으로서 혈당 강화와 더불어 LDL과 중성 수치는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약물요법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생활 습관, 이것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지혈증을 동반한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탕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약이 진하고 뭔가 걸쭉하면 왠지 좋은 한약을 처방받은 것 같고, 그리고 약이 묽고 뭐 맑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거 뭐야? 맹탕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찾아오셔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약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약이 맹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탕약에도 그 처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약을 써야 될 경우에는 주로 약이 좀 걸쭉하고 진한 약재를 쓰게 돼요. 그 대표적인 약재가 숙지황인데요. 이런 숙지황이라든지 보혈제가 들어가면 약이 다소 진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상지혈증을 개선해야 되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날래게 돌아다니면서 그 순환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 약재들은 달여 놓았을 때도 색깔도 다소 가볍게 맑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탕약을 하더라도 그 이상지혈증을 동반한 당뇨의 환자의 경우에는 좀 맑은 가벼운 그런 한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처방에 그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지혈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단맛이 나는 약재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초라든지 어떤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담백한 맛, 그리고 다소 쓴맛이 나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처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그 처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혈을 부수어 주는 약, 그래서 뭐 어혈 치료제 또는 활혈, 또 순기, 그러니까 기회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약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가볍게 혈액순환 시켜주고 기운을 돌려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고 이런 약들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는 청혈해독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 그 즐거움을 선사하는 환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키가 185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나가는 분이었는데요. 100kg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이 키가 185cm로 꽤 큰 편이었고, 그리고 골격 중심이어서 그러니까 뼈가 굵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는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있는 분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200이 넘고 300이 넘고, 그러더니 급기야 올해 초에는 500이 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이러는데도 해가 거듭될수록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200 이상이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00 이상이니까 사실 이분은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었는데 이분은 이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분은 탕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어떤 그 효소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발효한약,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정상 그 수치를 들고 와서 같이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도 이런 경우에는 채소 중심의 어떤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 관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이렇게 건강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십니다.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뇨를 진단받고서도 사실 당뇨는 약을 뭐 한 달, 두 달 복용했다고 해서 낫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뇨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뇨를 진단받을 때에는 보통 그 진단 기준이 공복혈당 100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에 그 이제 혈당이 160을 넘어가면 이렇게 당뇨로 진단할 수 있다. 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혈당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저한테 오신 분이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그럭저럭 잘 된대요. 조절은 잘 됐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공복혈당, 식후혈당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여쭤봤더니 공복혈당이 150에서 200이 나오고 식후혈당은 200에서 300을 나온대요.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혈당보다 뭐 몇십 정도 높으니까 이것은 뭐 괜찮아. 그리고 병원에서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식후 2시간 혈당이 160 이상이다라는 것은 그 식후 1시간, 식후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때에는 혈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160 미만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을 160 미만으로 내릴 수 있어야 그 식후 2시간 그 이내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혈당이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저한테 이제 오시면 일주일간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30분 후, 60분 후, 90분 후 그리고 120분 후 이렇게 혈당 검사를 해서 저한테 이제 가져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 식후 60분에는 혈당이 뭐 250, 300, 350 이렇게까지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함께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당을 섭취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 밥을 먹었을 경우에 60분 정도의 가장 피크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크를 나타날 때 그 수치가 180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60분에 180 미만을 찍고 그 뒤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20분 뒤에는 공복혈당과 비슷한 수치 또는 120 이하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치이고요. 내가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160 미만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냥 150, 160이 좋은 혈당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면 이미 120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너무 높다. 이것은 내 그 췌장이 이미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식을 절대 드시지 말고 그리고 밤에 야식을 절대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30분을 넘기지 말고 바로 산책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격한 운동은 공복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산보하듯이 거닐듯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그리고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이런 혈당 체크들을 통해서 내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함으로써 그 혈당 관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음식인지 그것을 보고 복용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지혈증과 당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약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이습관, 그리고 운동습관, 그리고 수면습관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맑은 혈액이 흐르는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